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목차별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있어요. 목차별로요. 그래서 목차별로 보는 것이 있고, 이거는 회차별이에요. 그래서 회차별은 민법이요, 전 범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법의 전 범위는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잘 필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에다가 잘 필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일주일에 이거 하나만 40문제만 암기한다, 하나씩 일주일마다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만 암기라면은 이게 모두 해서 200개 지문이잖아. 40문제니까 5, 4, 20, 200개, 200개는 안 될지 몰라도 200개에다가 제가 설명하는 거 하면 40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암기해가지고 여러분 4회분 정도만 암기를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서 또 그 한 분은요, 지금 그거 뭐 그렇게만 해가지고도 합격한 사람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뭐가 힘들냐면, 책을 민법을 다 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것은 기출문제는 적어도 한 4회 정도를 하게 되면 모든 논점을 다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을 반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들으실 때 잘 듣고 잘 적어놨다가 이런 부분 이제 Q&A에서 보면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전혀 필기가 되지 않는 거,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내가 해설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해설하는 것을 잘 적었다가 계속 암기를 해. 일주일 동안 암기하고 전혀 해설되지 않는 거 있어. 그래서 Q&A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전혀 해설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혼자서 해설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요, 한 4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혼자서 민법을 봤을 때 아무리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60점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설을 할 때 너무 적당히 답만 위주로 해설하는 것이 기출문제 해설이 거의 전부 다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죠. 바뀐 것은 뭐냐면, 기존의 기출문제에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최근에 나왔던 국가고시 자격시험 있죠. 그 자격시험에 나왔던 지문 5개 중에 3개씩 꼭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지 않았던 지문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뭐 기출문제는 죽었다는 운동 이렇게 많은 걸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기출문제가 중요하고요. 기출문제 여름은 적어도 한 8회 정도, 많으면 10회죠. 8회 정도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80점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답만 암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맞고 왜 틀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맞아요. 그것이 가장 고생하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할 때 너무 이론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론에 집중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만 강의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단계 봤을 때 탁탁 치고 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나왔고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변형될 것이고 어떻게 추적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죠. 정답이 몇 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정답을 추지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회부터 32회까지 설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먼저 지금 이제 30회부터 해가지고요. 31회, 32회는 맨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요 변형해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보고 30회, 29회, 28회 이렇게 순서로 반대로 나가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여러분 4번 정도 4회 정도 문제를 딱 풀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부터는 지문이 다 똑같을 거예요. 농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왜 학생들은 왜 어렵다고 하느냐,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이 있으면 어렵다고 그래. 알겠죠? 기출문제 별로 없었던 지문, 그런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이 변호사 시험 쳤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쳤고 시험을 쳤단 말이죠. 좀 있으면 이제 노무사 시험, 그 다음에 감사평가사, 그 다음에 행정사, 세무사 시험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의 지문이 나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제 5월달부터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30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회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죠? 자, 선생님 봐셨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30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상 이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103조하고 104조가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체결 시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 체결 시 또는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이루어진 때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 시죠. 이것은 뭐냐면 104조도 마찬가지다. 104조 알죠? 104조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작물인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번은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무효죠.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의 위반이죠. 위반이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장.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무효의 3대 원칙은 뭐라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해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칙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치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도덕적 기준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돌들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그 춤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랬으면.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프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특히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륜 저질렀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정말 왔다고. 그래도 누군가 맨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꾸 그것이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제 관념이 바뀌는 거죠. 왜? 아, 그렇게 그런 그릇을 했어도 전혀 창피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념, 도덕적 기준이 변해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말한다,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요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이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사회질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이죠. 이런 봐, 항상 여러분요 대리인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리행위의 하자죠. 그럼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 그런데요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라면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여기는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본인인 매수인이죠.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본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것은 몇 조가 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드시 무슨 말이 있을 때? 본인의 지시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그때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든 모르든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뭐를 했다?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42번은요 통정허위 표시죠. 자, 1번요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유와 표시의 불일치를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항상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의 흠결.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일치.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런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말이죠.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표의자가 모르고 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알고 했는데 이때는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표의자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과 합의죠.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느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 진의가 뭐죠? 의사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합의란 것이 뭐다? 바로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 봐. 지금부터 자, 착오란 말이 뭐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착오냐?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이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된다. 그걸 착오라고 그래요. 자, 비진의는 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과실로, 그래서 한번 나와서 과실로 그러면 비진이 아니다? 아니죠. 알고 해야 돼. 알고. 그 다음에 통정은 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된다? 양해,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이거보다 이건 무효이죠. 무효인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무효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 언제나 어떻게 한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를 해.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형성권 중에서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이다. 자, 두 번째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중양도, 이중매매요. 이중매매하고요. 여기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하고 비교를 해야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죠?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는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는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환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환지.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있다. 그래서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환매, 환지의 경우 채권자 취소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럼요, 여기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 자, 이중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중매매에 해당해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고,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무효일지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관행했다. 자, 이것을 말하면 증여를 매매로 관행했죠. 그러면 이 증여를 뭐란다?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고, 매매는요, 매매는 가장매매죠. 가장행위죠.
이 가장행위의 경우는 가장하는 것은 통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 그 다음에 매매는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죠. 그러면 이 둘 다 무효이다 틀렸죠. 둘 다 무효이다 틀렸고 뭐만 무효이다? 매매만 무효이고 증여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등기는 만약에 등기하죠.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여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증여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4번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파악한다. 이것은 뭐냐? 통정허위 표시가 뭐죠? 무효죠, 무효. 통정허위 표시 다른 말로 뭐란다? 여러분 이해겠죠? 가장 뭐뭐 이렇게, 가장 뭐뭐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관계, 새로우니까 기존에 그러면 안 돼. 기존에 알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3자인 것 여부를 보면은 제3자가 아닌 것이 중요하죠. 제3자가 아닌 것,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3자가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제3자가 아닌 것은 상속인 안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안 되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만 자, 승계한 자, 이건 제3자가 아니다. 알겠죠? 제3자,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것은 제3자가 아니고 또 여러분요 제3자가 아닌 것 또 있죠? 제3자가 아닌 것 채권의 가장양도. 그래서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누구? 채무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뭐다?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뭐가 나왔다? 채무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 이렇게. 아시겠죠? 저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파산관제인이죠. 자, 지금부터 파산관제인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이제 파산관제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점이 있죠. 첫 번째, 이 파산관제인은 어디 간다? 첫 번째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해. 두 번째요 선악 판단, 선악을 판단을 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 알겠죠? 세 번째, 총파산 채권자 중에서 일부는 선이이고 일부는 악이이다.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래서 파산관제는 세 가지가 논점이에요. 그래서 파산관제는 첫 번째 제3자다. 두 번째는요 선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알겠죠? 선의로 본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그 말은 일부는 선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번 이렇게. 자, 43번 조건과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1번 해제 조건이죠. 여러분 해제하고 정지와 관계없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다는 것은 조건이 많은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걸 뭐란다? 이것을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급표가 없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지 조건인 것이고, 해제 조건을 뭐한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뭐한다? 소멸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 소멸. 정지 조건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맞는데 여기서 발생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소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만약에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소급표가 있는 것은 뭐냐? 계약 체결시, 체결시부터 이렇게 나오죠. 체결시부터. 또는 법률 행위 시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 행위 시부터. 알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소급한다는 말이에요. 소급. 이것은 소급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그것은 그때부터 다른 말로 소급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명에는 계약 체결 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 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소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으니까 성취한 때부터 그래야 돼요. 성취한 때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원래는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2번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은 먼저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다음에 회생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한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어. 기한의 상실 특약 두 가지. 하나는 뭐다? 하나는 뭐가 있어?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 방금 내가 얘기했죠. 이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 이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을 때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또는요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 알았죠? 당연히 즉시 이렇게요. 그런데 형성권적은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또는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두 번째에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는 뭐가 있다? 정지 조건부하고 여기는요 형성권적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죠. 일정한 사유.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관시켜서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의사표시, 의사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정지 조건은 뭐죠?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당연히 또는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부. 어느 것인지가 잘 모르겠다. 그럼 판례는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 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정지 조건부. 이게 틀렸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한의 상실은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즉시,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니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지 조건부를 뭐로 바꿔야 된다? 형성권적으로 바꿔야 된다. 자 3번은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능이죠. 불능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로 본다? 플러스로 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돼. 무효. 그래서 무효. 그래서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은 마이너스.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뭐가 된다? 플러스. 아시겠죠? 정지 조건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제 조건은요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자 4번은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 여기 봐봐. 여기요 이 이행 기한이라는 거라고. 그다음에 정지 조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죠. 기한은 뭐다? 기한은 확실한 것이죠. 조건은 뭐다?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죠. 불확실. 알겠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확실한 것이니까 확실하죠.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 여기서 키워드는 불가능이요. 불가능해도 기하는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하는 도래한다.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하는 도래한다 이 말. 기하는 도래. 그런데 여기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불확실이죠. 불확실한 것은 뭐다?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는데 합격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차를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면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한 그러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확실하니까. 그런데 조건은요 불확실해.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그 사실 불가능. 여기서 키워드죠. 불가능해도 여기가 기한이라고 돼 있죠. 기한. 그럼 반드시 뭘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것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불가능해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니까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더 맞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알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하고를 전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조건은 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불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기한은 확실한 것이고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고. 그래서요 조건은 정지 조건은 불확실하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설령 그것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지 발생이 불가능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은 뭘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행. 그래서 우리가 기한하고 조건하고를 구별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5번 상계. 이러면 여기서 이제 상계가 뭐냐면 상계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하고 그다음에 가족법상. 가족법상 행위에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시기가 뭐죠? 기한이죠. 기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뭐냐면 현상 광고를 뭐죠? 유상 편무 계약이죠. 현상 광고보다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에는 뭐 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현상 광고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계는 우리가 상계는 누가 하죠? 채무자. 면제는 채권자가 하죠. 그런데 상계는 단독행위에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면제는요 채무자한테 유리하잖아요. 여기서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면제는. 상계는 안 돼. 그런데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현상 광고는 계약이야. 계약의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 광고에 조건이나 기한을 말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면제는 뭐 할 수 있다?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왜?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44번이요. 갑은 을과 계약체, 매매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편. 여기 봐봐요. 내용증명이란 말이 중요하죠? 등기란 내용증명. 발송했다. 옳은 것은 1번 갑이 그 후 사망했다. 발송하고 나서 사망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발송하고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나중에 사망 후 뭐를 하게 되면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뭐하고? 효력이 발생하고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이런 봐봐. 해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그것은 도달주의예요. 도달했을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봐봐요. 통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알아버리면 뭐가 된다?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만약에 알면 내용을 알죠. 알면 그것은 요지주의가 돼. 요지주의. 도달 아니고 요지주의가 된다고. 내용을 알면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객관적 상태에 뭐 한다? 놓여 있으면 돼. 놓여 있는 때. 놓여 있으면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 수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령을 할 필요가 없다. 됐나요? 그냥 반대에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단독주택이다. 우리 집에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거나 가족이 편지를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알아야 여기가 틀렸죠? 자, 2번, 3번.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도달했죠? 도달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까지 철회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후가 아니고 전까지.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어때요? 특별한 사유성 그 무렵에 을에게 뭐가 됐다? 송달됐다. 그래서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송달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 뭐가 달라요?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무슨 우편이요? 등기 우편. 등기 우편의 경우는 반송되자면 송달된 것으로 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이런 것이죠. 실제 거기다 뭐만 돼 있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만 돼 있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또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요 반송되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만 돼서 거기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그럼 그건 도달 아니에요. 왜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민법상의 주소지이고 전입신고지가 주소지가 아니에요. 그럼 전입신고지는 어디가 주소지냐? 그건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고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민법상의 주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생활의 근거지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편지가 발송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은요,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도달했죠? 을이 봐봐, 을에게 상대방이죠. 을이 상대방에 도달한 후에 을이 성렬의견 개시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냐? 이러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편지를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 여기 똑같죠? 상대방에게 도달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 그럼 도달 후죠. 도달할 때는 제한 능력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그래서 도달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래도 의사표시에 뭘 한다? 효력이 뭐를 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얘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였어. 그러면 뭐를 주장하지 못한다?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미 편지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여기처럼 도달하고 난 다음에 성렬의견 개시 심판을 받았죠. 제한 능력자.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도달할 때 정상 행위 능력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효력을 잃는다. 틀린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죠. 자, 45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이 지금 대리권을 수여했죠. 자, 1번 을이 항전 후견 예심판. 이러면 우리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본인은 뭐? 본인은 사망 하나예요. 그다음에 대리인은 뭐가 다? 사망, 파산, 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년 후견 개시. 여기 근데 뭐라고 그랬죠? 성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정 후견이지. 한정 후견은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이번요,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봐봐. 지금 보면 갑의 허락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매수하자. 자신이란 말이 뭐죠? 대리인이 매수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가 그 집을 사버려. 그런데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느 경우에 허용된다? 본인의 승낙.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죠. 그건 지금 여기는요 이미 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허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 허용이 되죠.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대리권 수여하는 것을 우리는 수권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권 행위를 처리하죠. 처리하면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죠. 4번 갑의 수권행위는 우리가 이제 수권행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수권행위 항상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는 첫 번째마다 불요식 행위이다. 불요식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를 주죠? 위임장을 주잖아요. 위임장 관계없다. 첫 번째 불요식.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출연 행위이다. 비출연 행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수여됐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다. 비출연행위다. 세 번째는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수권행위는 세 가지. 첫 번째 불요식, 두 번째 비출연행위, 세 번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죠. 이제 비교해 가지고요. 여러분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가 수권이잖아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뭐다? 표시는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대리권 수여했다고 알린다. 알린다는 것은 통지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고 의사표시인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다? 알린다. 그 다음에 통지한다. 그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5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대리권을 수했냐?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했죠. 여기 매도하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체결. 그러면 이 체결의 대리권은 뭐가 있다? 중도금이나 뭐를요? 잔금을 말할 수 있어. 수령할 수 있다. 그럼 뭐는 안 된다? 계약의 해제권은 된다 안 된다? 해제권은 안 되죠.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에서 해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서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 알죠?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계약의 해제권은 안 된다.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대리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이렇게. 1번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의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자, 이제 46번은요. 자, 복대리죠. 자,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맞죠? 알겠죠? 조심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다. 선임되고 이것은 뭐다?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된다.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죠.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너무 천천히가 좀 여러분들 졸리죠? 자, 2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누구의 승낙? 본인의 승낙. 그래서 복대리는 선임하죠.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우리 임의 대리는 언제 복대리를 선임하지?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또는 채무 이행이다 부득이한 사유다. 우리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요.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 또는요. 또는요. 채무 이행이 있고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 두 가지라고. 이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뭐고 2번은 뭐예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이거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그래서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본인의 승낙이나 뭐다고?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단다.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임의 대리는. 여기서 문제, 여기요.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자,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드물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선임할 수? 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승낙. 부득이한 둘 중에 하나니까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죠. 언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 두 번째,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의 승낙 없이는 선임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왜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언제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됐나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둘 다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됐죠? 지금 다 썼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요. 무슨 말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네요. 자, 봐봐 여기. 우리가 이게요 대리권이고 복대리잖아요. 이건 대리권이고요. 이건 복대리가 되잖아요. 그럼 복대리는 대리권 안에 들어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 그러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권 선임했죠? 그럼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 안 한다는 거죠. 그림 보면 몰라요? 여러분 봐봐. 이 지금 대리권 안에 복대리가 들어있잖아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어도 대리인의 권한이 아직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소멸하면 안 되죠. 대리권이 뿌리 아니에요. 뿌리.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하면 어떻게 돼? 대리권 소멸하면?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왜요? 대리권 뱃속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복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인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선임해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를 선임해도, 그 다음에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뭐가 되고? 소멸하는 것이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했죠? 그럼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죠? 대리인은 대리권을 언제 소멸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우경 개시. 알죠? 대리인 자신이 사망해도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동시에 뭐가 소멸한다?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대리인의 대리행위죠. 여러분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건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뭐냐? 여기 복대리는 무슨 대리죠?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 이때 표현대리는요 125조, 126조, 129조가 다 적용이 다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임의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가 다 적용이 돼. 그런데 법정대리는 100, 그런데 단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죠. 125조에서는 무슨 대리 안 된다?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125조는 법정 대리가 안 돼. 왜요? 우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에 표현들 할 때 그 대리권의 법정 대리는 안 돼. 왜?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를 얘기해.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 한해서 복 대리가 뭐죠? 임의 대리 안에서 적용되고, 그 표현 대리가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경우에 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125조에는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5번은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 대리를 선임해요? 왜요? 그럼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죠.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 이 법정 대리는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복 대리인 선임에 이때 그 책임을 뭐란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이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럼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래서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이 말은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 즉 너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권이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한다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게 되면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것을 책임이 가중된다고 한다, 경감된다고 한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이요. 자, 47번이요. 대리권 없는 을 그랬죠? 그럼 대리권 없는 을이 뭐예요? 유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죠.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병은 누구다? 상대방이죠. 그럼 봐봐,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먼저 그럼요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을이 있잖아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을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한 말은 잘못이 없어 책임진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다? 제3자의 문서 위조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본인은 뭐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은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여기서 선이냐 선악이냐 이걸 따져야 돼. 이건 이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되고, 본인 갑은 뭐 그래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 병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누구요? 여기 을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알겠죠? 이런 경우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 병의 선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해.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권대가 나오면 딱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항상의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채권권.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지고, 본인은 추인은 거절하고, 본인은 추인권,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내가 무권대리인 것을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자신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을 해버리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요. 아시겠죠? 자, 1번 볼까요?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어? 언제부터?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여러분요 대리 행위 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이 말이 뭐다? 이 대리행시 계약 체결시란 말은 소급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대리행시 체결시란 말은 소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차이가 있는 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은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2번요. 갑은 임대차 계약을 추인. 그럼 추인이란 것은 뭐죠? 이건 묵시에 나왔죠? 추인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부터 형성권 8가지. 자, 본인은 뭐 추인, 상대방은 철회. 그다음에 채무자는 상계, 채권자는 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해제 취소. 이 8가지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형성권이고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예요. 여러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3대 요소가 있어. 내가 의사표시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해도 돼.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이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어요. 이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알았다 이걸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해. 그럼 여기로 봐. 이제 여기 딱 보면 항상 상대방은 뭐다? 선인 경우 철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를 못한다? 철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권은 인정되고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철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최고권은 인정되고 철회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최고권 인정되고 뭐가 인정하나? 뭐가 인정하는데?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아시겠죠? 4번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차 계약을 추인했다. 여기 봐봐요.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죠. 자, 추인이란 건 뭐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단축하여 추인했단 말은 우리가요 일정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죠. 조건 안 되고 변경을 가면 안 돼. 변경을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를 했어? 여기 단축하여 추인했다. 이 말은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이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추인이 아닌데 누구의 동의했으면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돼.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는데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언제요? 여기 봐봐. 계약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시. 이 대리행위시란 말은 뭐다? 뭐를 해서 소급. 대리행위시란 말은 이것을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죠? 그거 바로 무효행위 추인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시, 대리행위시 이게 바로 뭐다? 소급이라는 말이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48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뭘 가왔냐? 여기 이 박스라면 박스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먼저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지문씩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기억니은 디귿밖에 없나 봐요. 여기 보면 임의 대리죠. 자, 첫 번째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공동 대리가 아니고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10월 달에 이걸 헷갈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자기 잘못해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가? 기억이 다 들어가야 돼. 기억이 없으면 그거 무조건 다 빼는 거야. 기억이 없으면. 알겠죠? 기억이 있는 것만 찾아. 그러면 1번, 3번, 5번 셋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야, 이번에 올해는 몇 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 학생들 아침에 와서 얘기해. 나는 모르면 무조건 2번 찍을 거야. 2번 찍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공지하고 나머지에서 찍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요령이에요. 1번부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2번 잘 모르겠다, 5번 잘 모르겠다,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지. 아, 요즘은 나 대사가 3번이야 3번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날부로 3번을 찍은과 동시에 365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시험을 볼 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X하고 나머지에서 골라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죠. 자, 보존행위는 뭐하고? 제한업. 여기서 이 만자가 들어가면 안 돼. 만자가. 자, 제한이 대리권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보존행위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보존행위는요, 본인의 승낙이 필요 없어.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 보존행위와 그다음에 여기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 이용과 계량,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되니까 뭐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는 거, 이건 안 돼. 남한테 빌려주는 거. 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하는 것은, 예금은 권리로 화체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권리로 화체가 되는 것을 내가 인출하면 물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질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무슨 행위만?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보존행위만 그런 거 안 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보존행위를.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 하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 보존행위는 뭐가 있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하는 것.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뭐 하는 것? 중단을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는 것, 그다음에 소멸시효에 걸린 것을 중단을 시키는 것, 이것을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은도요, 모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니은이죠, 니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틀리죠.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틀리죠. 그러면요, 여기서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일단 기억이 틀린 것은 있으니까 맞는 것은, 틀린 것은요, 기억하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기억 니은이 들어가지 않는 거 다 틀려. 정답 몇 번이다? 5번밖에 없잖아요. 디귿은 풀지 않아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고 자기 혼자 따라서 이제 풀게 되면, 먼저 이걸 보지 않고 여기만 보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 알겠죠? 자, 디귿은요, 유권 대리. 그럼 유권 대리는 뭐가 다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자, 무권 대리는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너는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이 말이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으로서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니까,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해.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49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죠. 봐봐, 잘 봐.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추인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하냐?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이죠. 없는 것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왜? 우리가 여러분요, 추인한다는 말은 뭐냐? 추인한다고 하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고,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여기 추인인 것은 그랬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거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를 놔두고 말만 바꿔도 똑같다고. 그런데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가장 중요하냐?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법정 추인 사유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경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렇게 있잖아요. 강제 집행 이렇게요. 이 6가지 중에서 우리 6가지를 전, 이, 경, 담, 양도, 양강, 담양강, 담양강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 개인적으로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은 자기가 암기했던 형식 코드대로 암기하면 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란 말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추인이야. 근데 지금부터 추인이 아닌 것을 봐. 추인이 아닌 것은 이행의 총구하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2가지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인이 아니야. 이것은 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라고. 재밌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치속 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치속 권자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을 기망을 했다. 기망. 그럼 뭐란다? 이 갑을 뭐란다? 갑을 치속 권자라고 그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래. 사기를 친 사람을. 알겠죠? 여기서는 이 상대방 을이 이행을 청구한다. 을이 양도한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을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치속 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치속 권자는 을의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를 뭘 했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치속 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두 번째, 이 2가지는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에요. 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상대방이 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상대방이요. 여기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어. 그럼 이것은 원칙은요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데 치속권자가 뭐라면 치속권자 이걸 받아. 이걸 수령이라고 그래. 수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추인이 돼. 추인이 돼. 그때는 추인이 돼. 그러니까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치속권자가 상대방이 이행한 것을 치속권자가 받았어. 수령. 그러면 추인이에요. 추인은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어요?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죠.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3가지만 딱 보면 돼. 이행의 청구와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이행의 청구와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고, 나머지 치속권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다 추인이야. 알겠죠? 딱 이 2가지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만 추인이 아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맨 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치속권자가 이행하면 추인이야. 상대방이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했는데 치속권자가 그걸 받아. 이행하니까 받아. 수령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어떤 것인가? 자, 항상 여기 봐봐. 5가지 다 놓고 봐. 5가지 다 놓고 보면 누가 했나를 보라고 그랬죠 지금. 누가 했는지. 그럼 여기서 치속권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뭐라 나왔죠? 여기에 치속권자가 상대방이, 여기에 치속권자가, 여기에 취한 권리를 치속권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해놓고 치속권자가 이행했어. 치속권자가 이행. 여기는 아까 내가 상대방이 이행한 경우 추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속권자가 하면 다 추인이야. 치속권자가 담보제공 추인이야.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한 권리를 치속권자가 양도,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치속권자가 양도하면 추인이야.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치속권자가 경계를 했다. 경계. 치속권자가, 그러니까 치속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어. 그 말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치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뭐한 경우? 받은 경우죠. 받은 경우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말하면 돼. 법정 추인은 법정 추인 가지고 어렵다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첫 번째 법정 추인은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 이 말이 중요해.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상대방이 이행했다. 상대방 이행 추인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뭘 해야 된다? 수령. 나머지는 무조건, 그것은 이 세 가지 안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다? 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뭐다? 추인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돼. 끝이야. 취소권, 법정 추인은.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보너스 문제가 법정 추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다음 중에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랬네.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문제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전히 지금 뭐가 아니어야 돼?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면 돼. 추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냥 똑같은 문제를 놓고 두 가지로의 문제가 나온다고. 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물론 다 된 것 같지는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갑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유동적 무효인 상태다. 그러니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1번요.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는 5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확정적 무효는 5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비 오니까요. 불허가 처분.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요. 다 암기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설명한 건 이번 주에는 이것만 딱 암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지금 쓴 걸 쭉 보면요, 거의 한 400개, 500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들으려면 암기하면 안 돼. 이걸 강의를 듣고 암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그래서 배제나 잠탈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지조건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어.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알겠죠?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플러스죠.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요.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뭘 했다? 중간 생략 등기했다. 딱 이렇게 하면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허가 구역은 뭐다? 토지거래 허가는 강행 규정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니까 허가가 없으면 마이너스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여기 플러스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곱하기로 해야 되면 곱하기요. 이렇게 곱하기.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것은요, 마이너스. 알죠? 정지조건은 발생하니까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효력이 없으면 무효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플러스. 알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간단하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이걸 5가지 얘기해요. 근데 유동적 무효가 두 번째,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봐. 자, 그럼 유동적 무효죠. 이 유동적 무효 상태는 뭐냐?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무효예요. 채권행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고요.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를 받는다? 이행을 말 수 없어.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무슨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계약을 마지 못한다. 해제하지 못한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한 세트야. 이게 한 세트. 이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 여러분 그림 노트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첫 페이지 그림 노트 민법 촉지. 그래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했다. 계약을 하죠.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없으면 채권행위 무효. 그럼 채권행위가 무효니까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불행한다고 할지라도 채무 불행이 아니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두 번째로 보면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왜?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 없고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 있어서 판례는 무조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선생님들은 판례를 막 희한한 판례가 뭐 대단한 판례인 것처럼 침 튀기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판례는 다 민법의 이론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이론을 알면 판례는 쉽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정황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이행정황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자, 1번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둘이 협력을 해야죠. 협력 의무를 가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은요 허가가 나오죠. 허가.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서 4번은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죠. 이게 순서예요.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금과 등기를 청구하려면 먼저 허가가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면 서로 협조를 해야 돼. 알겠죠? 그건 지금 봐봐요. 매매대금 안 준다고, 매매대금 없다고, 매매대금 안 준다고 협력을 거절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순서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먼저 협력해.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돈 안 주니까 협력을 못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순서적으로 먼저 협력하고,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금하고 등기를 주된 의무라고 하는데, 주된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이지만 이것을 만다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 부수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해. 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그러면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 재지정이 없죠? 그럼 이것은 유효가 돼. 재지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 확정적 유효. 그럼 확정적 유효는 두 가지야.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또 확정 유효는 또 하나가 있어. 뭐다?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된 경우 두 가지. 확정적 무효인 것은 다섯 가지. 확정적 유효인 것은 두 가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정해제가 된 경우, 이렇게. 다섯 번째 5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갑을 병이 있는데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최종 양수이죠. 병이 누구하고? 최초 갑하고 매매 당사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했는데, 병이 갑하고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허가도 받지 않고 등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으로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됐죠 지금? 자, 그렇게도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이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갑하고 을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알겠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사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갑하고 병하고 직접 허가 받죠? 직접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한다? 우리가 허가 구역은 효력 요건이다.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좀 터지거려가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니까 마이너스,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림을 이해해도 되고. 강행 규정은 절대 다른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을하고 병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둘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갑하고 병하고 직접 허가를 받아서 병 앞으로 등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에요. 10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이고요. 51호부터는 여러분요 물권법에 관한 문제예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